시어머니가 제 앞에서 그렇게 무너지실 줄은 몰랐어요. 평생 누구 하나 무서워하지 않고 사시던 분이 제가 시아버지 옷장 문을 열고 아버님 옷도 제가 정리해드릴게요. 가족이잖아요. 라고 말하는 순간 마치 영원히 빠져나간 사람처럼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셨거든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아, 이분도 본인만의 선이 있구나. 남의 선은 마음껏 넘으면서 자기 선은 단 1mm도 허락하지 못하시는구나. 결혼 초 저는 시어머니를 정말 좋은 분이라 생각했는데 부지런하고 아들을 사랑하는 다정한 어머니처럼 보였거든요. 그런데 그 사랑이 언제부턴가 숨통을 조이는 밧줄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제 남편의 양말 색깔까지, 제가 쓰는 세제 브랜드까지, 심지어 냉장고 안 반찬 배치까지 간섭하시던 분이었죠. 그분이 제 앞에서 무릎을 꿇던 날의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께 조용히 들려드리려 해요. 결혼식 날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우리 민수 잘 부탁해요. 엄마가 못 해준 거 며느리가 다 해줘야지. 그 말이 단순한 인사치레가 아니었다는 걸 저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지 사흘 만에 깨달았죠. 그날 저는 남편과 함께 장을 보고 집에 돌아왔는데 현관문을 여는데 익숙한 청소기 소리가 들렸어요. 거실로 들어서자 시어머니가 앞치마를 두르고 청소기를 돌리고 계셨고 저는 깜짝 놀라 어머님 언제 오셨어요? 라고 여쭤봤지만 돌아온 건 대답이 아니라 타박이었죠. 아니 신혼인데 집이 왜 이래? 민수 먼지 알레르기 있는 거 모르고 결혼했니?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핀잔이 가죽했고 저는 할 말을 이었어요. 저희는 불과 이틀 전에 청소를 했고 집은 충분히 깨끗했는데 시어머니 눈에는 모든 게 부족해 보였나 봐요. 남편은 옆에서 멋쩍게 웃으며 엄마 괜찮아요 라고만 했고요. 그날 이후 시어머니의 방문은 일주일에 두세 번으로 늘어났어요. 처음엔 전화도 하셨지만 점점 전화도 없이 오셨는데 비밀번호를 아시니까 막을 방법이 없었죠. 제가 출근한 사이 집에 오셔서 냉장고를 정리하시고 이불을 널고 옷장을 재배치하셨어요. 저녁에 퇴근해서 집에 돌아오면 제가 아침에 나간 집과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고 마치 제 집이 아닌 것처럼 낯설게 느껴졌어요. 어느 날 제가 개어둔 빨래가 다시 세탁기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남긴 쪽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민수 피부 약해서 일반 세제 쓰면 안 돼요. 내가 사온 아기 세제로 다시 빨아놨어요. 저는 그제야 알았죠. 36살 성인 남자의 빨래를 아기 세제로 빨아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게 제 의견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여보, 어머님께 우리가 알아서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까 봐? 남편의 대답은 한결같았죠. 엄마가 좋아서 하는 건데 뭐 그냥 고마워하자. 우리 챙겨주시는 거잖아. 저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의 간섭을 사랑이라 부르는 남편 앞에서 제 답답함은 그저 며느리의 투정이 되어버리니까요. 시어머니의 관심은 청소와 빨래에서 멈추지 않았어요. 어느 날 출근하려고 신발장에서 구두를 꺼내는데 남편 운동화 여태 새 양말 6켤레가 가지런히 고여있더라고요. 모두 같은 브랜드, 같은 색상이었고요. 시어머니가 사오신 거였죠. 저녁에 남편에게 물었어요. 양말도 어머님이 사주시는 거야? 남편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응, 엄마가 이 양말이 발에 제일 좋대. 어릴 때부터 이것만 신었어.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 무너져 내렸어요. 저는 남편과 결혼한 건지 남편과 시어머니의 삶에 새들어간 건지 알 수 없었거든요. 결혼은 두 사람이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거라 배웠는데 제 결혼은 시어머니가 만들어 놓은 틀 안에 제가 끼워 맞춰지는 과정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참을 수 있다고 믿었고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어머님도 익숙해지시겠지 하고 스스로를 달랬죠. 그러나 제가 몰랐던 게 있었어요. 간섭은 습관이고 습관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진다는 것을요. 결혼 6개월째 시어머니의 간섭은 이제 제 생활 전체를 뒤덮고 있었어요. 그런데 더 견디기 힘든 건 따로 있었죠. 바로 동서 하경 씨와의 끊임없는 비교였어요. 명절 때마다 시댁에 가면 시어머니는 하경 씨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하경이는 말이야, 집안일을 정말 꼼꼼하게 해. 얘 친정 어머니가 딸을 잘 키운 거야. 그러면서 제 쪽을 힐끗 보시는 시선이 느껴졌죠. 하경 씨는 시어머니 말씀에 공손하게 미소만 지었고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어요. 어느 날 일요일 오후 시댁에서 가족 모임이 있었어요. 하경 씨가 직접 만든 김치를 들고 왔는데 시어머니는 그걸 맛보시더니 연신 칭찬을 쏟아내셨죠. 역시 하경이야. 이렇게 김치를 잘 담그다니. 친정에서 배운 게 많구나. 그러고는 제 쪽을 보시며 말씀하셨어요. 정은이는 김치 담글 줄 알아?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사먹는다던데.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시어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어요. 가정 환경이 다르면 생각도 다른 법이야. 하경이네 집안은 전통을 중시하는데 요즘은 그런 집안이 드물지? 그 말의 이면에는 너희 집은 그렇지 않다는 뜻이 숨어 있었고 저는 그걸 너무나 잘 알았어요. 친정 부모님은 맞벌이 가정이었고 어머님은 바쁘셔서 반찬을 많이 해두시는 스타일이 아니었거든요. 그게 뭐가 잘못된 건지 모르겠지만 시어머니 눈에는 그게 제대로 못 배운 것으로 보였나 봐요. 집에 돌아오는 길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여보, 어머님이 자꾸 하경 언니랑 나를 비교하시는 것 같아서 좀 힘들어. 남편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죠. 엄마가 원래 그래. 나쁜 뜻은 아니고 그냥 네가 더 잘했으면 하는 마음인 거야. 그 말을 들으니 더 속상했어요. 저는 이미 충분히 노력하고 있었는데 제 남편조차 그걸 몰라주는 것 같았거든요. 그 후로도 비교는 계속됐어요. 하경 씨가 시어머님께 건강식품을 선물하면 역시 하경이는 효심이 깊어 였고 제가 같은 걸 드리면 아이고 그런 건 안 사도 되는데 였죠. 하경 씨가 시댁에 자주 오면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며느리 였고 제가 일주일에 한 번 가면 요즘 젊은 사람들은 바빠서 그런가 봐 하시며 씁쓸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갑자기 집에 오셨는데 제가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주말이었고 청소는 아침에 끝낸 상태였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제 모습을 보시다니 한숨을 푹 쉬셨어요. 하경이는 주말에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시댁에 반찬 해다 준다던데? 정훈이는 여유가 있구나.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터져버릴 것 같았어요. 제가 여유가 있어서 쉬는 게 아니라 평일 내내 일하고 집안일 하느라 지쳐서 주말에 잠깐 쉬는 건데 그게 시어머니 눈엔 게으른 며느리로 보였던 거죠. 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어머님, 커피 한 잔 드릴까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시며 냉장고를 열어보셨어요. 반찬이 이것밖에 없네. 민수 제대로 먹고 다니는 것 맞아? 그날 밤 남편에게 눈물을 보였어요. 나도 정말 열심히 하는데 왜 시어머니 눈엔 항상 부족하게만 보이는 걸까? 남편은 저를 안아주며 말했죠. 엄마가 원래 완벽주의자여. 나한테도 어릴 때부터 그랬어. 그냥 엄마니까 이해하자. 또 엄마니까 였어요. 그 말이 이젠 변명처럼 들렸고 저는 점점 이 집에서 숨쉬기가 힘들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견디기 힘든 건 따로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제 친정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은근히 깎아내리셨거든요. 정은이네 집은 맞벌이였지. 그래서 집안일을 잘 못 배운 거구나. 친정 어머니가 딸한테 살림 가르칠 시간이 없으셨겠네. 그런 말들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고 저는 친정 부모님을 욕되게 하는 것 같아서 더욱 괴로웠어요. 결혼 생활이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새로운 가정을 꾸린다는 게 이렇게 제 자존심을 깎아먹는 일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죠. 하지만 저는 아직 버틸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시간이 지나면 시어머니도 저를 인정해 주시겠지. 그렇게 믿었거든요.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어요. 결혼 1년이 지나고 저는 임신 소식을 알게 됐어요. 산부인과에서 초음파를 보며 눈물이 났죠. 드디어 우리 가족이 생긴다는 기쁨에 그동안에 힘들었던 일들이 다 잊혀지는 것 같았어요. 남편도 너무 좋아했고 저희는 그날 저녁 시댁에 가서 소식을 전하기로 했어요. 시댁 거실에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죠. 어머님, 아버님, 저희 아기가 생겼어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반응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환한 미소 대신 시어머니는 표정이 굳어지시더니 한참을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여셨죠. 지금? 벌써?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축하보다는 당혹감이 가득했어요. 민수 회사에서 이제 막 승진 준비하는 중인데 아기까지 생기면 부담이 너무 크지 않아?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축하의 말을 기대했는데 돌아온 건 걱정이 아니라 핀잔이었거든요. 시어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어요. 정은이 몸도 약한데 아기를 제대로 키울 수 있을까? 요즘 애들은 책으로만 배우고 실전 경험이 없잖아. 그러면서 하경 씨 이야기를 또 꺼내셨죠. 하경이는 첫애 낳고도 집안일 다 하면서 애를 완벽하게 키웠는데 정은이는 일도 그만둬야 할 것 같고 그럼 민수만 힘들어지잖아. 제 옆에 앉아있던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어머니 눈치만 살피며 어색하게 웃고 있었죠. 시아버지가 겨우 말을 거두셨어요. 여보, 그래도 좋은 소식이잖소. 축하해줘야지. 하지만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축하는 무슨,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애를 가지면 나중에 고생이야. 차라리 좀 더 기다렸으면 좋았을 텐데.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물었어요. 여보, 어머님이 우리 아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 왜 아무 말도 안 한 거야? 남편은 난처한 표정으로 대답했죠. 엄마는 그냥 우리 걱정돼서 그러는 거야. 우리가 힘들까봐. 나쁜 뜻은 아니야. 또 변명이었어요. 저는 그날 밤 베개를 적시며 울었어요. 제 아기를 환영받지 못하는 게 이렇게 아플 줄 몰랐거든요. 입덧이 심해지면서 저는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그 소식을 듣고 한숨을 쉬셨죠. 결국 일 그만뒀구나. 민수 혼자 벌어서 애 키우고 정은이까지 먹여 살리려면 얼마나 힘들겠어. 마치 제가 남편에게 짐이 되는 것처럼 말씀하셨고 저는 점점 작아지는 기분이었어요. 임신 중기에 접어들자 시어머니의 간섭은 더 심해졌어요. 제가 먹는 음식 하나하나에 간섭하셨고 그런 거 먹으면 태교에 안 좋아 라며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금지시키셨죠. 심지어 제가 입는 옷까지 신경 쓰셨어요. 임산부가 그렇게 화려한 옷을 입으면 어떡해? 태교는 생각하지 아니? 어느 날은 시어머니가 집에 오셔서 제 배를 만지시며 말씀하셨어요. 배가 이렇게 작은 걸 보니 애가 제대로 자라는지 모르겠네. 정은이가 원래 몸이 약해서 걱정이야. 저는 그 말이 너무 상처가 됐어요. 병원에서는 아기가 정상적으로 잘 자라고 있다고 했는데 시어머니는 계속 제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거든요. 출산이 가까워지자 시어머니는 산후조리 문제를 꺼내셨어요. 조리원 가격이 얼마나 비싼데 그냥 우리 집에서 내가 봐줄게. 민수 돈 아껴야지. 저는 조리원에 가고 싶었지만 감히 말할 수 없었어요. 남편은 엄마가 봐주신다는데 좋지 않냐? 라고 했고요. 하지만 정작 시어머니가 걱정하신 건 제 몸이 아니었어요. 애 낳고 나서 민수 밥은 누가 챙겨? 정은이가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 내가 매일 와서 민수 식사 챙겨야겠네? 출산을 앞둔 며느리보다 아들 걱정이 먼저였던 거죠.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시어머니 눈에 저는 며느리가 아니라 아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존재였다는 걸요. 제 임신도 제 아기도 그 무엇도 시어머니에게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오직 아들이 힘들어질까봐, 아들의 생활이 불편해질까봐 걱정하실 뿐이었죠. 출산 일주일 전 저는 처음으로 시어머니께 단호하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저희 가정 문제는 저희가 결정하겠습니다. 그 말을 하는데 1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지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제 아이를 위해서라도 이제는 제가 서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시어머니는 말씀을 듣고 표정이 굳어지셨어요. 네가 지금 나한테 어떻게 말하는 거니?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죄송하지만 이전은 저희끼리 해보고 싶습니다. 그날 시어머니는 화를 내시며 집을 나가셨고 남편은 저를 원망하는 눈으로 바라봤죠.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아기를 낳고 며칠 후 조리원 대신 집에서 쉬기로 했어요. 시어머니가 오셨지만 저는 예전처럼 모든 걸 맡기지 않았죠. 어머님, 제가 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하며 아기 돌보는 일은 직접 했고, 시어머니는 그런 제 모습이 못마땅하신 듯 했어요. 애 키워본 적도 없으면서 혼자 다 하겠다고? 나중에 잘못되면 그때 후회해도 늦어. 시어머니의 말투는 점점 날카로워졌고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참았어요. 하지만 제 안에서는 뭔가 단단하게 굳어지고 있었죠. 출산 후 한 달쯤 지났을 때 시어머니가 또 무단으로 집에 오셨어요. 현관문을 여는 소리에 깼는데 시어머니가 아기를 안아 올리라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는 황급히 나가서 말했죠. 어머님, 아기 자고 있어요. 다음에 오실 때는 미리 연락 주세요. 시어머니는 제 말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쳐다보셨어요. 내 손자 보는데 허락을 받아야 하나? 너 지금 나를 남처럼 대하는 거니?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어머님도 남편분 계실 때 시어머님이 갑자기 오시면 불편하셨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날 이후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급격히 냉랭해졌어요. 시어머니는 제게 전화도 잘 안 하셨고 남편에게만 연락하셨죠. 남편은 중간에 끼어서 힘들어했지만 저는 물러설 수 없었어요. 이제는 제 아이를 지켜야 했으니까요. 어느 날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가 많이 서운해하셔. 그냥 좀 참아줄 수 없어? 저는 고개를 저었죠. 여보, 나도 1년 넘게 참았어. 이제는 우리 가족을 지키고 싶어. 우리 아기를 위해서라도. 남편은 한숨을 쉬었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제게 직접 연락하는 대신 남편을 통해 메시지를 보내셨어요. 아기 예방접종 했니? 분유는 어떤 걸로 먹이니? 밤에 잘 재우니? 모든 게 제가 제대로 못할 거라는 불신에서 나온 질문들이었죠. 저는 남편을 통해 일일이 답변했고 그 과정이 너무나 피곤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일이 생겼어요. 아기가 열이 나서 병원에 갔는데 시어머니가 그 소식을 듣고 달려오신 거예요. 내가 말했잖아. 네가 제대로 못 챙기면 애가 아프다고. 시어머니는 저를 탓하셨지만 의사 선생님은 단순 감기라며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죠.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시어머니의 간섭을 받지 않겠다고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어머님께 이제는 우리가 알아서 한다고 확실히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 이렇게 계속 갈 수는 없어. 남편은 난처해했지만 결국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우리가 이제 부모가 됐으니까 스스로 해보고 싶어요. 도움이 필요하면 제가 먼저 연락드릴게요.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죠. 결국 며느리가 너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그날 이후 시어머니와의 연락은 거의 끊겼어요. 명절에나 얼굴을 보는 사이가 됐죠. 하지만 저는 그게 오히려 편했어요.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었고 비로소 제 아이와 남편과 함께하는 진짜 가족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제 마음 한켠에는 묘한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제게 했던 그 모든 일들이 문득문득 떠올랐거든요. 그리고 생각했죠. 만약 시어머니가 제게 했던 것처럼 제가 시어머니께 똑같이 한다면 어떨까? 그분은 어떤 기분이 드실까? 그 생각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저는 조용히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아기가 100일을 지나자 상황이 또 바뀌었어요. 시어머니가 다시 연락을 해오기 시작한 거죠. 하지만 이번에는 저한테가 아니라 손자를 보고 싶다는 이유였어요. 정은아, 우리 손주 얼굴 좀 보자. 할머니가 너무 보고 싶어서 못 견디겠다. 시어머니의 목소리엔 애절함이 묻어났어요. 저는 거절할 수 없었죠. 손자를 보고 싶다는 할머니를 며느리인 제가 막을 명분이 없었으니까요. 시댁 방문이 다시 시작됐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분위기가 달랐죠. 시어머니는 제게 직접 뭐라고 하시진 않았지만 아기를 돌보는 제 모습을 유심히 관찰하셨어요. 제가 아기 기저귀를 갈 때, 분유를 탈 때, 재울 때마다 시어머니의 시선이 느껴졌고요. 아, 기저귀는 그렇게 채우는 게 아닌데? 시어머니가 불쑥 말씀하셨어요. 저는 참으며 대답했어요. 어머님, 병원에서 배운 대로 하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입맛을 다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요즘 병원에서는 그렇게 가르치나 보네. 우리 땐 달랐는데.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손자를 핑계로 제 육아 방식에 하나하나 참견하기 시작했어요. 밤에 애를 너무 오래 재운다, 낮잠을 너무 적게 재운다, 분유를 너무 많이 먹인다, 너무 적게 먹인다. 뭘 해도 시어머니 눈에는 제가 엄마 자격이 없어 보였나 봐요. 어느 날은 제가 아기를 유모차에 태워 산책을 나가려는데 시어머니가 말리셨어요. 날씨가 쌀쌀한데 애를 왜 밖에 데리고 나가려고 해? 감기 걸리면 어떡하려고? 저는 설명했죠. 어머님, 소아과에서 햇빛 쐬는 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따뜻하게 입히고 나갈 거예요. 시어머니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셨어요. 남편은 또다시 중간에 끼어 힘들어했어요. 엄마 말씀도 일리가 있어. 그냥 오늘은 집에 있는 게 어때? 저는 남편을 쳐다봤죠. 여보, 나는 우리 아기 엄마야. 내가 판단해서 하는 거야. 남편은 입을 다물었지만 표정은 불편해 보였어요. 시어머니는 점점 대담해지셨어요. 제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아기 옷을 갈아입히시고 제가 쓰던 물티슈 대신 당신이 사온 제품을 쓰셨죠. 이게 더 순해서 애 피부에 좋아. 제 의견은 묻지도 않으셨고요. 어느 날 밤 아기가 밤새 울어서 저는 거의 잠을 못 잤어요. 아침에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는데 애가 밤에 우는 건 엄마가 낮에 제대로 안 놀아줘서 그래. 내가 가서 봐줄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지친 목소리로 대답했죠. 괜찮습니다, 어머님.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2시간 후에 집에 나타나셨어요. 내가 와봤어. 애 얼굴이 안 좋아 보여서 걱정돼서.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하든 시어머니는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실 거라는 걸요. 그런 날들이 반복되면서 저는 점점 지쳐갔어요. 육아도 힘든데 시어머니 눈치까지 봐야 하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제 마음속에서 묘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분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닌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였죠. 시어머니가 제게 했던 모든 것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무단 방문, 간섭, 비교, 무시. 그리고 생각했죠. 이제는 제 차례라고요. 시어머니가 제게 했던 것처럼 저도 똑같이 해보기로 했어요. 하지만 훨씬 더 교묘하게, 훨씬 더 철저하게요. 그날부터 저는 시어머니에게 완벽한 며느리로 변신했어요. 전화를 자주 드리고 시댁 방문도 더 들렸죠. 하지만 그 안에는 제 계획이 숨어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제게 했던 그 모든 간섭과 통제를 이제는 제가 시어머니께 돌려드릴 차례였으니까요. 손자를 앞세우면 시어머니는 제 말을 거절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손 씻으셨어요? 제가 시어머니께 처음으로 그렇게 물어본 날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아기를 안으려고 손을 뻗는 순간이었죠. 시어머니는 잠깐 멈칫하시더니 웃으며 대답하셨어요. 방금 씻었는데? 저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죠. 그래도 다시 한번 씻어주시면 좋겠어요. 요즘 바이러스가 워낙 많다고 하잖아요. 우리 아기 위해서요. 시어머니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셨어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저는 시어머니가 제게 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씩 차근차근 돌려드리기 시작했죠. 하지만 제 방식은 달랐어요. 시어머니처럼 노골적으로 하지 않고 항상 아기를 위해서라는 명분을 앞세웠거든요. 다음 주 시댁에 갔을 때 시어머니가 아기한테 입을 맞추려고 하셨어요. 저는 재빨리 말했죠. 어머님, 소아과에서 아기한테 입 맞추지 말라고 했어요. 충치균이 오맬 수 있대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지만 손자를 위한 말이니 뭐라고 하실 수 없으셨죠. 아기 옷도 문제 삼았어요. 시어머니가 사주신 옷을 보며 말했죠. 어머님, 이 옷 세탁하셨어요? 새 옷도 꼭 아기 세제로 세탁해야 해요. 화학 성분이 남아있을 수 있거든요. 시어머니는 당황하시며 대답하셨어요. 새 옷인데 뭘... 저는 웃으며 말했죠. 제가 다시 빨아올게요. 아기 피부는 정말 예민하니까요. 시어머니가 아기한테 간식을 주려고 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머님, 그건 설탕이 들어있어서 안 돼요. 요즘은 돌 전에는 설탕 절대 안 준대요. 시어머니는 손에 들고 있던 과자를 내려놓으시고 제 눈치를 보셨어요. 며칠 후 시댁에서 저녁을 먹을 때였어요. 시어머니가 아기한테 국물을 떠서 주시려는 걸 보고 제가 말했죠. 어머님, 염분 때문에 안 돼요. 아기 신장에 무리가 갈 수 있어요.
시어머니는 숟가락을 내려놓으시며 한숨을 쉬셨어요. 요즘은 뭐가 이렇게 복잡해? 저는 계속했어요. 시어머니가 아기를 안을 때도 어머님, 목 받치셨어요? 아직 목을 못 가느니까 조심하셔야 해요. 시어머니가 아기 장난감을 줄 때도 어머님, 이거 소독하셨어요? 아기가 입에 넣을 수 있으니까 꼭 소독해야 해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예전에는 당신이 모든 걸 알고 며느리한테 가르쳐주는 입장이었는데 이제는 손자를 안는 것조차 며느리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어느 날은 시어머니가 아기한테 노래를 불러주시는데 어머님, 너무 크게 부르시면 아기가 놀랄 수 있어요. 좀 더 작은 목소리로 해주세요. 시어머니는 노래를 멈추시고 저를 쳐다보셨어요. 그 눈빛에는 당혹감과 서운함이 섞여 있었죠. 시어머니가 아기를 재우려고 할 때도 간섭했어요. 어머님, 아기는 엎드려 재우면 안 돼요. 영아 돌연사 위험이 있대요. 이렇게 똑바로 눕혀야 해요. 시어머니는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우리 민수 키울 땐 다 엎드려 재웠는데.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그땐 몰랐으니까요. 이제는 연구 결과가 나왔잖아요. 명절에 시댁에 갔을 때 시어머니가 아기한테 떡을 주려고 하셨어요. 저는 즉시 말했죠. 어머님, 아직 어려서 떡은 위험해요. 기도에 걸릴 수 있어요. 시어머니는 떡을 도로 접시에 내려놓으시며 말씀하셨어요. 할머니가 손주한테 떡 한 점 주는 것도 허락을 받아야 하는구나. 그 말에 담긴 서운함을 저는 알았어요. 하지만 저도 예전에 똑같은 기분을 느꼈었죠. 제 집에서 제 남편의 옷을 만지는 것조차 눈치를 봐야 했던 그 기분을요. 이제 시어머니도 그걸 느끼고 계신 거예요. 시댁 방문이 끝나고 집에 돌아올 때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여보, 엄마한테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엄마가 많이 서운해하시는 것 같던데.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죠. 심한 거? 나는 그냥 우리 아기 안전을 위해 필요한 말을 한 것뿐이야. 어머님도 예전에 나한테 그러셨잖아. 남편은 할 말이 없었죠. 제 말이 틀리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건 시작일 뿐이라는 걸요. 진짜 클라이막스는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걸요. 며칠 후 저는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그리고 조용히 하지만 확고하게 말씀드렸죠. 어머님, 이번 주말에 시댁에 갈게요. 그리고 청소 좀 도와드리려고요. 손주 데리고 가려면 집이 깨끗해야 하잖아요. 시어머니는 당황하시며 대답하셨어요. 청소는 내가 알아서 하는데. 저는 웃으며 말했죠. 어머님, 가족인데 뭘요. 제가 도와드려야죠. 전화를 끊으며 저는 알았어요. 다음 주말 진짜 결정적인 순간이 온다는 것을요. 시어머니가 제 남편의 양말까지 간섭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제가 시아버지의 옷장까지 정리할 차례였으니까요. 그리고 그때 시어머니는 비로소 깨닫게 될 거예요. 자신이 며느리에게 했던 일들이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를요. 주말이 되었어요. 저는 아기를 안고 시댁문을 열었죠. 시어머니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마주해 주셨지만 표정 어딘가에 불안함이 묻어나 있었어요. 어머님, 오늘 집 정리 도와드리러 왔어요. 아기가 이제 기어다닐 수 있을 텐데 바닥이 깨끗해야 하잖아요. 저는 밝게 웃으며 말했지만 시어머니의 얼굴은 굳어갔어요. 정은아, 집은 내가 항상 깨끗하게 하는데.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미 거실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어머님, 소파 밑에 먼지가 좀 있네요. 아기가 여기 기어다니면 알레르기 생길 수 있어요. 예전에 시어머니가 제게 했던 바로 그 말이었죠. 시어머니는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셨어요. 저는 청소기를 꺼내 돌리기 시작했어요. 구석구석. 시어머니가 한 번도 청소하지 않으셨을 것 같은 곳까지요. 어머님, 여기 곰팡이가 좀 보이는데요. 아기 호흡기에 안 좋으니까 제가 깨끗이 닦아드릴게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못하시고 그저 제 뒤를 따라다니셨어요. 거실 청소가 끝나자 저는 부엌으로 향했죠. 냉장고를 열어보며 말했죠. 어머님, 이 반찬은 언제 만드신 거예요? 유통기한 지난 것 같은데요. 아버님 드시면 배탈 나실 수 있어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건 어제 만든 건데? 저는 반찬통들을 하나씩 꺼내며 확인했어요. 이것도 색깔이 좀 이상한데요? 제가 다 버리고 새로 해드릴까요? 시어머니는 그제야 화난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정은아, 네가 지금 뭐 하는 거니? 저는 순진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어머님께서 저희 집에 오셔서 해주시던 거 그대로 하는 거예요. 가족이잖아요. 서로 챙겨줘야죠. 그 말에 시어머니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어요. 당신이 했던 행동을 그대로 돌려받는 것뿐이었으니까요. 점심 식사 후 저는 시아버지께 말씀드렸어요. 아버님, 운동 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건강검진 결과 보니까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시던데요. 시아버지는 당황하시며 웃었죠. 아, 그건 괜찮아.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아버님. 건강은 정말 중요해요. 제가 운동 계획표 짜드릴게요. 시어머니가 끼어드셨어요. 정은아, 그건 우리가 알아서 할게. 저는 시어머니를 보며 웃었죠. 어머님도 예전에 우리 민수 건강 챙기신다고 매일 전화하셨잖아요. 저도 아버님 건강 챙겨드려야죠. 오후가 되자 저는 본격적으로 움직였어요. 안방으로 걸어가며 시어머니께 말했죠. 어머님, 옷장 정리 좀 도와드릴게요. 옷들이 너무 오래된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황급히 제 앞을 막아섰어요. 정은아, 그건 안 돼. 거기는 우리 사적인 공간이야. 저는 잠시 멈춰서서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어머님, 저희 신혼 때 어머님도 저희 옷장 정리하셨잖아요. 우리 민수 속옷까지 다 꺼내서 바꿔놓으셨잖아요. 가족인데 뭐가 사적인 공간이에요? 그 말에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제야 깨달으신 거예요. 당신이 며느리에게 했던 그 모든 행동들이 지금 그대로 돌아오고 있다는 것을요. 저는 시어머니를 지나쳐 안방 옷장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하나하나 옷들을 꺼내기 시작했죠. 아버님 셔츠들이 좀 낡으셨네요. 제가 새로 사드릴게요. 어떤 색깔 좋아하세요? 시아버지는 어색하게 웃으셨지만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계셨어요. 저는 계속해서 옷장을 정리했어요. 시아버지의 양말, 속옷, 심지어 운동복까지요. 아버님, 이 속옷은 너무 오래되신 것 같은데요. 제가 새로 사드릴게요. 요즘 좋은 브랜드 알아요.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정은아, 그만해. 제발. 저는 손을 멈추고 시어머니를 돌아봤어요. 시어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어요. 평생 누구 하나 무서워하지 않고 살아오셨을 어머니가 며느리 앞에서 그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본 건 처음이었죠. 어머님,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제가 지난 2년 동안 느꼈던 감정이 이런 거예요. 제 공간에, 제 생활에, 제 판단에 누군가 계속 간섭할 때 느끼는 답답함이요. 어머님은 사랑이라고 하셨지만 저한테는 통제였어요. 시어머니는 소파에 주저앉으셨어요. 그리고 한참 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못하셨죠. 저는 옆에 앉아 말을 이었어요. 어머님, 저는 어머님을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느끼셨으면 했어요. 선을 넘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요. 시아버지가 조용히 다가오셔서 시어머니 어깨를 감싸 안으셨어요. 남편은 거실 한쪽에서 난처한 표정으로 서 있었고요. 그날의 긴 침묵 속에서 뭔가 변화의 조짐이 느껴졌어요. 저는 조용히 아기를 안아들며 말했어요. 어머님, 저희는 이만 가볼게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가족이라는 이유로 모든 게 허락되는 건 아니라는 걸요. 그리고 집을 나섰죠. 차 안에서 남편이 물었어요. 엄마가 정말 많이 상처받으신 것 같아. 저는 창밖을 보며 대답했어요. 나도 그랬어. 2년 동안이나. 남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와 아기를 재우고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복수는 성공했지만 마음 한편이 편치만은 않았어요. 시어머니의 창백한 얼굴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 과정이 꼭 필요했다는 것을요.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어요. 시어머니였죠.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예전과 달랐어요. 정은아, 시간 있니? 나 좀 만나줄 수 있어?
떨림이 묻어나는 목소리였죠. 저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어요. 네, 어머님. 이틀 후, 저는 시어머니와 단둘이 카페에서 마주 앉았어요. 시어머니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시더니 천천히 입을 여셨어요. 정은아, 미안해. 정말 미안하구나. 시어머니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지난 주말에 너한테 당하고 나서 며칠 동안 잠을 못 잤어. 네가 우리 옷장을 열고 아버지 옷을 만지는 순간 나는 정말 숨이 막히더라. 내 영역이 침범당한다는 느낌이랄까? 저는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죠. 그제야 깨달았어. 내가 너한테 그렇게 했구나. 너도 매번 이런 기분이었겠구나. 네 집에 내가 무단으로 들어가서 네 옷장을 정리하고 네 남편 옷까지 바꿔놓고 그게 얼마나 큰 상처였을지. 시어머니가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으셨어요. 나는 사랑이라고 생각했어. 아들을 아끼는 엄마의 마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너한테는 감옥이었던 거지. 며느리를 믿지 못하는 시어머니의 통제였던 거야. 어머님, 제가 말을 꺼내려는데 시어머니가 손을 들어 말리셨어요. 아니야, 내가 다 말할게. 나는 민수를 혼자 키우다시피 했어. 아버지는 일 때문에 집에 거의 안 계셨고 나는 모든 걸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는 강박이 있었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수가 아프지 않게, 불편하지 않게 완벽하게 키워야 한다고 생각했어. 그게 좋은 엄마라고 믿었거든. 그런데 민수가 결혼하고 나서도 그 습관을 못 버린 거야. 아직도 내가 챙겨줘야 한다고, 며느리는 내 아들을 제대로 못 챙길 거라고 생각했어.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어머님, 저도 이해해요. 어머님이 아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은 알아요. 하지만 그 사랑이 저를 짓눌렀어요. 저도 누군가의 딸이고 이제는 누군가의 엄마인데 어머님 앞에서는 항상 부족한 사람이 된 것 같았거든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맞아. 나는 너를 며느리로만 봤지 한 사람으로 보지 못했어. 네 친정 가정을 깎아내린 것도 하경이랑 너를 비교한 것도 다 내 잘못이었어. 너한테 정말 미안하구나. 그날 저희는 오래 이야기를 나눴어요. 시어머니는 당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도 들려주셨죠. 엄격한 시어머니 밑에서 자신도 힘들게 살았고 그래서 완벽한 며느리가 되려고 노력했다고요. 그리고 그 완벽주의가 자식에게로, 며느리에게로 이어졌다고요. 나도 시집살이가 힘들었어. 그래서 내 며느리한텐 그러지 말아야지 했는데 결국 나도 똑같은 시어머니가 되어버렸구나. 방식만 달랐을 뿐이지. 시어머니의 고백이었어요. 저는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저도 그날 시댁에서 선을 넘은 건 잘못했어요. 어머니께 상처를 주려고 일부러 그런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달리 방법을 몰랐어요. 말로는 통하지 않았고 어머님이 직접 느껴보셔야 알 것 같았거든요. 시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아니야, 네가 그렇게라도 하지 않았으면 나는 평생 모르고 살았을 거야. 고마워, 정은아. 용기 내줘서. 그날 이후 관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더 이상 무단으로 저희 집에 오시지 않았고 오실 땐 꼭 미리 연락을 주셨어요. 정은아, 다음 주에 시간 되면 손주 얼굴 좀 보러 가도 될까? 조심스럽게 물어보시는 목소리였죠. 시댁에 가도 예전처럼 간섭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아기를 돌보는 방식을 지켜보시다가 요즘은 이렇게 키우는구나, 나도 배워야겠네 하고 웃으셨어요. 제 요리를 드시고는 정은이 손맛이 있네. 이번 찬 어떻게 만드는지 알려줄 수 있어? 하고 물어보시기도 했고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선물을 하나 주셨어요.
고급 화장품 세트였는데 며느리도 꾸미고 살아야지 맨날 애만 돌보느라 고생하는데 하시며 건네주셨죠. 예전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남편도 변했어요. 엄마가 요즘 많이 달라지신 것 같아. 우리 의견을 존중해 주려고 노력하시는 게 보여. 남편은 이제 시어머니와 저 사이에서 줄타기 하지 않아도 됐고, 그래서인지 표정이 훨씬 밝아졌어요. 몇 달 후 아기 돌잔치를 준비하면서 시어머니가 물으셨어요. 정은아, 돌잔치는 네가 원하는 대로 준비해. 내가 도울 일 있으면 말해. 예전 같으면 시어머니가 모든 걸 결정하셨을 텐데 이제는 제 의견을 먼저 물어보셨어요. 돌잔치 날 시어머니는 하객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며느리가 정말 훌륭해요. 손주를 너무 잘 키워요. 요즘 젊은 엄마들 정말 대단해요. 예전에는 절대 하지 않으셨을 칭찬이었죠. 그 말을 듣는 제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날 밤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정은아, 이제는 며느리가 아니라 내 딸처럼 지내고 싶어. 늦었지만 이제라도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을까? 저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네, 어머님, 저도 그러고 싶어요. 물론 완벽하게 바뀐 건 아니에요. 가끔씩 시어머니의 옛 습관이 튀어나올 때가 있거든요. 애가 그렇게 늦게까지 안 자면 하고 말씀하시다가 스스로 멈추시고 웃으세요. 내가 또 그러네. 미안해. 네가 알아서 하는 거지. 저도 배웠어요. 시어머니의 조언이 꼭 간섭은 아니라는 걸요. 때로는 정말 좋은 조언일 때도 있고 경험에서 우러나온 지혜일 때도 있다는 걸요. 이제는 시어머니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듣고 좋은 건 받아들이고 아닌 건 정중하게 설명드려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아기가 세 돌이 됐어요. 어느 날 저녁 시댁에서 가족 모임이 있었는데 아기가 할머니한테 달려가 안기는 모습을 봤어요. 시어머니는 아기를 안으시며 눈물을 글썽이셨죠. 이 행복을 놓칠 뻔했네. 며느리랑 싸우고 손주 못 보게 될 뻔했어. 시어머니가 제게 말씀하셨어요. 정은아, 나를 깨워줘서 고마워. 네가 용기 내지 않았으면 우리는 지금도 불편한 사이로 살았겠지. 집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물었어요. 여보, 후회 안 해? 그때 엄마한테 그렇게 한 거?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전혀. 그게 우리 가족이 진짜 가족이 되는 유일한 방법이었어. 가까운 사람일수록 거리가 필요하다는 걸 어머님도 이제야 아신 것 같아. 창밖으로 보이는 가로등 불빛이 따뜻했어요. 아기는 뒷좌석에서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고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이제야 진짜 우리 가족의 시작인 것 같았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상처 주는 것도 가능하지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치유받는 것도 가능하다는 걸 배웠어요. 그리고 때로는 부딪혀야만 진짜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도요.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이제 편안해졌어요. 간섭과 통제 대신 존중과 배려가 자리 잡았고 그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진짜 가족이 됐어요. 시어머니는 이제 제게 조언하실 때 항상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건 그냥 내 생각이야. 네가 판단해서 결정해. 그리고 저도 시어머니께 이렇게 말씀드려요. 어머님 조언 감사해요. 참고할게요.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면서도 필요할 때는 기댈 수 있는 관계. 그게 진짜 가족이더라고요. 결혼 생활이 쉽지 않다는 걸, 가족 관계가 노력 없이는 유지될 수 없다는 걸 배웠어요. 하지만 그 노력의 시작은 선근기였어요. 가족이라는 이유로 모든 게 허락되는 건 아니라는 것, 사랑에도 경계가 필요하다는 것을요. 지금도 가끔씩 시어머니와 의견이 부딪힐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서로 이야기하고 타협하고 존중해요. 그게 건강한 가족관계라는 걸 이제는 둘 다 알고 있으니까요.
창밖으로 아기 웃음소리가 들려요. 시댁에서 놀다 온 아기가 오늘도 할머니가 사탕 줬어 라며 신나게 떠들어요. 저는 미소 지으며 아기를 안아들어요. 이 평화가, 이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는 알아요. 가족은 피로 맺은 관계지만 진짜 가족은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그 노력의 첫걸음은 서로의 선을 인정하는 것이었어요.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쉽지 않은 이야기였는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실까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랑에도 경계가 필요하다는 것, 가족이라는 이유로 모든 게 허락되는 건 아니라는 것.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가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해요. 오늘도 이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가족 간의 작은 오해도 대화로 풀어가시고 서로를 존중하는 따뜻한 가정 만드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